사람 속이라는 게요, 꼭 곡간 같더라고요. 겉에서 보면 자물쇠만 덜렁 채워져 있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속은 더해요. 미우니까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죠. 그 곳간 문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 문이 열리던 날 40년을 미워한 세월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8된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모산리라고 들이 넓어서 가을이면 온 동네가 누렇게 출렁이는 마을에서 45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 삽니다. 시집 와서 여태 한 집에서요. 오늘은 제 시아버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살아생전에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양반이에요. 호랑이 영감이라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 양반을 40년 가까이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미워하고 서러워서 미워하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40해가 되기 전에 저는 동네 정미소에서 낡은 공책 한 무더기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요. 긴 얘기예요.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제 친정은 강원도 산골이에요. 두무골이라고 버스도 하루 2번밖에 안 들어오는 동네였어요. 논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다랑이 몇 배미가 전부고 나머지는 다 비탈밭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9살 되던 해에 산판 일을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깔리셨다는데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신고 나간 검정 고무신만 기억이 나요. 어머니 혼자서 우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맏이고 밑으로 남동생 둘에 여동생 둘,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남의 밭일을 다니셨어요. 그래도 쌀은 늘 모자랐어요. 두무골에서 쌀밥이라는 건 제사 때나 구경하는 거였거든요. 보리쌀에 감자를 안 친 밥도 배불리 못 먹었으니까요. 봄이 제일 무서웠어요. 보릿고개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나 보겠지만 저희는 그걸 몸으로 넘었어요. 동생들이 배가 고파서 물을 마시고 자던 밤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23 되던 해에 충청도로 혼담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호가 그 집은 들가운데 산단다. 거기 가면 밥은 안 굽는단다. 그 한마디였어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시집 식구가 몇인지는 둘째였어요. 밥은 안 굽는다. 그 시절엔 그게 최고의 혼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죠. 그렇게 저는 얼굴 한번 본 남자한테 시집을 왔어요. 가마는 무슨요?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어요. 모산리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기억해요. 10월이었는데 들판이 온통 금빛이었어요. 벼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쌀이 이렇게 흔한 데도 있구나. 버스 창문에 붙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시댁은 그들 한가운데 있는 기와집이었어요. 마당에 곡간이 2채나 있고 마루가 반질반질했어요. 첫날 패백을 드리는데 시아버님이 저를 받으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밥 먹자. 그게 다였어요. 잘 왔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밥 먹자. 저는 그때 그 양반 눈을 처음 봤는데요. 눈썹이 짙고 광대가 붉어진 얼굴에 눈이 어찌나 형형한지 마주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 집에서 내가 숨을 크게 쉬면 안 되겠구나. 첫날 밤에 벌써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그래도 저한테 모질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부엌일을 가르치시면서 가끔 혀를 차기는 하셨지만 뒤로 누룽지를 쥐어주시는 정도의 시집살이였죠.
문제는 시아버님이었어요. 그 양반은 말이라는 걸 세 마디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밥 먹자, 일, 나간다, 불 꺼라. 하루에 그 세 마디면 많이 하신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마당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나기 전에 부엌에 불을 넣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늦잠을 자서 5시에 일어났는데 그 양반이 부엌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서 계세요. 그게 야단보다 더 무서웠어요. 국이 싱거우면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쨍! 하고요. 그러면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간장 종지를 들고 왔죠. 손이 벌벌 떨렸어요. 밥상머리에서 40년을 그렇게 떨었습니다. 시집와서 첫 기제사 때 얘기를 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나요. 제사가 어찌나 큰지 마루에 병풍을 치고 상을 2개를 붙였어요. 저는 탕국에 두부를 썰어 넣으면서도 벌벌 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기를 굽다가 한 마리를 태웠어요. 시어머님이 혀를 차시는데 저는 부엌 바닥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튿날 아침상에서 그 탄 조기를 당신 앞으로 당겨 놓으시고는 그냥 잡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야단을 치시지. 저 양반이 속으로 벼르시는구나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 양반은 평생 그런 식이었어요. 말로 하면 될 일을 꼭 몸으로 하고, 그래서 번번이 오해를 사고, 겨울이면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어요.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지만 애들 기저귀 위에 그 큰 살림 빨래를 얼음 깨가면서 했어요. 손등이 터서 피가 나면 아궁이 앞에서 잠깐 쬐고 또 나가서 헹구고 동상 걸린 손가락이 봄까지 가려웠어요. 지금도 겨울이면 손마디가 쑤셔요. 그 손을 나중에 그 양반이 병원에서 물끄러미 보셨다는 얘기는 이따가 나와요. 그이는 그러니까 제 남편은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드릴도 잘하고 저한테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아버지 앞에서는 벙어리였어요. 아버님이 저를 몰아세워도 그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야 미안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런 양반이라고 등을 두드려줬죠. 원래 저런 양반, 그 말이 면죄부가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게 또 서러웠어요. 시집온 이듬해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해에 딸을 낳았어요. 애를 낳아도 그 양반은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손자 낳았다고 미역국에 고기 한 점 더 뜨는 법도 없었죠.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세댁 그 집 영감 원래 그래. 젊어서 상처할 뻔하고 나서 더 굳었어. 정 붙는 게 무서운 양반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섭고 미운 시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있었어요. 큰애가 2돌 무렵에 홍역을 앓았어요. 밤에 열이 펄펄 끓는데 그이는 마침 이웃 마을 상가에 가고 업고 저 혼자 애를 업고 밤새 마당을 돌았어요. 읍내 약방은 시올이 바뀌고 밤은 깊고 그런데 글쎄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깨보니 마루 끝에 약봉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읍내 약방 이름이 찍힌 해열제였어요. 저는 그이가 밤에 다녀갔나 했는데 그이는 아침에야 들어왔어요. 시아버님께 여쭤볼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그 양반이 손주약을 구하러 한밤에 사람을 놨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으니까요. 동네 누가 두고 갔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 약봉지 임자를 저는 40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봄이었을 거예요. 친정에서 편지가 왔어요. 막내 동생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는데 누나, 엄마가 아프다. 그 말 밑에 지운 자국이 있었어요.
몇 번을 썼다 지웠는지 종이가 얇아져 있었어요. 그 지운 자리에 뭐라고 썼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말이었겠죠. 보릿고개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여기 곳간에는 쌀가마가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 두무골에서는 내 동생들이 감자순을 삶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제가 못할 짓을 했어요. 새벽에 곳간에 들어가서 자루에 쌀을 펐어요. 2대나 됐을까? 장에 가는 길에 부치려고요. 그런데 곳간 문을 나서는데 마당에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새벽 어스름에 그 매서운 눈이 저를 딱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그 양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손에서 자루를 뺏었어요. 그러고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어요. 곳간에 손대는 거 아니다. 2번 다시 손대지 마라.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에요. 낮고 무겁게 딱 그 2마디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못 흘렸어요. 방에 들어와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내 친정이 굶는데 쌀 2대가 아까워서 이 집 곳간에는 쥐가 먹는 쌀이 더 많을 텐데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그 양반을 마음 깊은 데서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게요. 무서움이 미움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나서 친정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정우가 쌀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굶지 않는다. 하늘이 돕는지 올봄은 넘어간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자존심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집간 딸 마음 아플까봐 둘러대시는 거라고요. 하늘이 돕기는 뭘 도와요. 두무골 하늘은 맨날 비탈에 걸려 있는데 그렇게 넘겼어요. 그 편지 한 장을 저는 40년이 지나서야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시아버님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매달 음력 초하루가 되면 새벽같이 자전거를 끌고 나가셨어요. 짐바지에 뭘 실었는지 가마니로 덮어놓고 동트기도 전에 나가서 아침때나 돼서 들어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냐고 시어머님이 물으면 정미소 그 한마디였어요. 모산리 어귀에 대성정미소라고 있었거든요. 박씨 영감님이 하는 정미소인데 가을이면 온 동네 나락이 다 거기로 모였어요. 그런데 초하루마다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방아, 밀을 일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여쭤봤어요. 아버님, 정미소에 무슨 볼 일이 그리 자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다오.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자 쓸데없는 소리나 들을 테니까요.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영감님들끼리 정미소 골방에서 장기라도 두시나 보다, 앳돈이라도 부으시나 보다 40년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미운 사람이 하는 일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새벽 자전거 바퀴 소리가 40년치 답이었는데 저는 한 번을 안 들여다봤어요. 시집 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약하던 폐가 그해 겨울을 못 넘기셨죠. 임종 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정우가 아버지 말이다. 그 양반 속에 든 거를 평생 입 밖에 못 내는 사람이다. 미워하지 마라. 저는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저 양반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돌덩이가 들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님은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지금도 여쭤볼 데가 없네요. 시어머님 가시고 나서
안살림이 통째로 제 몫이 됐어요. 제사가 1년에 8번, 김장이 300포기, 들밥 나르고 누에 치고 말도 마세요. 그 시절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살았다지만 저는 말 상대가 없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3마디 양반이고 그 이는 들에 나가 있고 애들 재우고 나면 부엌 봉당에 앉아서 두무골쪽 하늘을 보고는 했어요. 친정에는 1년에 한 번 추석 지나고나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당일로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서 어머니 얼굴 두어 시간 보고 돌아오는 길은 어째 갈 때보다 더 멀었어요. 명절이 제일 서러웠어요. 설이고 추석이고 남의 집 딸들은 친정 간다고 곱게 차려입고 나서는데 저는 전 부치고 상 물리면 명절이 끝났어요. 차례 설거지를 하면서 두무골 쪽으로 난 부엌 봉창을 열어놓고는 했어요. 바람이라도 그쪽에서 불어오라고요. 한 번은 추석날 밤에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시아버님이 부엌 앞을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일 모레 장에 다녀오든가.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장에는 왜요? 그런데 이튿날 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더러 친정 다녀오라신다. 가는 김에 며칠 있다 오라신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 무서운 양반이 웬일인가. 그렇게 두무골을 갔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살인문 밖에 나와 계셨어요. 꼭 제 올 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엄마,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기만 하셨어요. 그것도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넘긴 게 참 많죠, 제가. 그런데 참 이상했죠. 친정에 갈 때마다 동생들 얼굴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은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겼다는 봄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해에도 어머니 부엌에는 쌀독이 아주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엄마, 쌀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러셨어요. 하늘이 돕는다니까 그러네. 또 하늘 타령. 저는 어머니가 남의 밭일을 더 뛰시는구나. 동생들이 커서 벌이를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의심이라는 걸 안 했어요. 딸이라는 게 그렇게 무심합니다. 시동생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이 밑으로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전으로 유학을 갔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 학비를 대느라고 시아버님이 논을 팔았어요. 문전옥답 2마지기를요. 저는 그때 또 서러웠어요. 우리 애들 크면 학비는 어쩌나. 도련님 공부에는 논을 파시면서 내 친정 쌀 2대에는 불호령을 내리시는구나. 사람 서러움이라는 게 저울이 있어서요. 이쪽 접시에 하나 얹히면 저쪽 접시 일은 2배로 무거워 보여요. 저는 그 저울을 40년 동안 부엌에 걸어놓고 살았어요. 시누이는 대전으로 시집을 갔는데 명절에나 얼굴을 봤어요. 올 때마다 곳간을 한 바퀴 돌고 갈 때는 차 트렁크가 내려앉게 싣고 갔죠. 시아버님은 그것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자식들한테는 곳간이 열려 있고 며느리 친정에는 닫혀 있고 저는 그렇게 셈을 했어요. 그 셈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한참 뒤에 알게 돼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사건이 있어야 미워요. 곳간 앞에서 자루를 뺏겼다, 논을 팔았다, 그런 사건이요. 그런데 몇 해가 지나면 사건이 없어도 미워요.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어도 밉고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밉고 나중에는 그 양반이 마당에서 하늘만 봐도 미웠어요. 저 양반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미웠어요. 미움이 습관이 되면요. 사람 눈이 멀어요. 그 사람이 하는 100가지 중에 미운 것 99개만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안 보여요. 저한테는 그 안 보이던 하나가
새벽 자전거였던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아이들이 크고 학교에 가고 그 애들이 또 도시로 나가고 제 손이 갈퀴가 되고 그 형형하던 시아버님 눈에도 조금씩 서리가 앉았어요. 그래도 초하루 새벽 자전거는 안 빠지셨어요. 비가 오면 우장을 쓰고 가시고 눈이 오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셨어요.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요. 한겨울에 그러고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 이 추운데 뭘 그리 나가세요? 몸 상하십니다. 걱정이 돼서라기보다 노인네가 고집을 부리니까 며느리 도리로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문간에서 잠깐 멈추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셨어요. 조하루다. 그게 다예요. 조하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니는 제가 52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두무골 그 집에서 막내 동생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부고를 받고 제가 정신없이 짐을 싸는데 시아버님이 마루에 나와 계셨어요. 그러고는 그이한테, 저한테가 아니라 그이한테 그러셨어요. 차 조심해서 다녀와라. 사부인 가시는 길이다. 소홀함 없게 해라. 저는 그 말도 서운하게 들었어요. 사부인 가시는 길이면 당신이 오시든가요. 사돈이 상을 당했는데 조문도 안 오시는구나. 평생 우리 친정을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니. 그런데 여러분, 장례 치르고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새댁, 아니 인제 새댁도 아니지. 자네 시아버지 말이야. 자네 친정어머니 장사 지내던 날 밤에 밤새 마당 평상에 앉아 계셨어. 담배를 그렇게 태우시더라고. 내가 영감님 밤이슬 맞는다고 들어가시라니까 그냥 앉아 계시대. 하늘만 보고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잠이 안 오셨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미운 사람의 밤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장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두무골 상가에 쌀이 2가마 들어왔어요. 부의금 봉투도 하나같이 왔는데 보낸 이 이름이 없었어요. 동생들은 어머니 개원들이 보냈나 보다 했고 저는 경황이 없어서 묻지도 못했어요. 이름 없는 부에 그 임자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 양반은 그날 밤 마당에서 혼자 문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지기를 보내는 문상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겨울로 가야 해요. 재작년, 그러니까 시아버님 90 되시던 해 겨울이었어요. 가을부터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어요. 들에 나가시는 날보다 마루에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지고 가끔 정신이 흐려지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다가 시어머님 이름을 부르시고 아침을 드시고 아침을 안 먹었다 하시고 의사 선생이 노안이라고 연세가 연세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해 동짓달 초하루 새벽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올리는데 마당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뛰어나가 보니까 시아버님이 자전거하고 같이 넘어져 계셨어요. 그 몸으로, 그 정신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려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영하 10도 새벽에요. 제가 그 양반을 안아 일으키는데 세상에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그 호랑이 같던 양반이 건불처럼 가벼운 거예요. 품에서 그 양반이 자꾸 그러셨어요. 초하루다. 가야 한다. 초하루야.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노망이 나셔서 몸에 벤버름만 남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읍내 병원으로 모셨어요. 병원에서 석 달을 계셨어요. 폐렴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매일 죽을 쑤어서 병원에 갔어요.
40년을 미워한 양반인데 막상 그 꼴을 보니까 미움이고 뭐고 그냥 짠하기만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정신이 드는 날이면 그 양반은 창밖만 보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날짜를 물으셨어요. 오늘이 며칠이냐? 음력으로는 며칠이냐?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이불 위에서 손가락을 꼽으셨어요. 정신이 흐린 양반이 손가락은 꼭꼭 눌러 꼽으시는 게 저는 그게 노인들 버릇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손가락이 무슨 셈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지요. 한 번은 죽을 떠드리는데 그 양반이 제 손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손이 왜 그 모양이 됐냐?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아버님 밥상 차리느라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셨어요. 한참 있다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밥이 늘 따뜻했더라. 그 한마디였어요. 40년 밥상에 대한 인사가 밥이 늘 따뜻했더라. 저는 병원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이게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러워서 나는 건지 그 한마디가 고마워서 나는 건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제 미움에 금이 가고 있었나 봐요. 정월 보름을 넘기고 그 양반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노인들 가시기 전에 한 번씩 그런다고들 하잖아요. 그날 그 양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이도 아니고 서울 시동생도 아니고 저를요. 침대 옆에 앉으니까 그 형형하던 눈이 저를 한참 보셨어요. 그러고는 그러셨어요. 정미소 박서방한테 가봐라. 네, 아버님, 정미소는 왜요? 가보면 안다. 그러고는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게 또 헛말씀인 줄 알았어요. 정신이 맑아지셨다더니 도로 흐려지시는구나. 박서방이라니 대성정미소 박씨 영감님은 시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그 말씀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죠. 이틀 뒤 새벽에 시아버님은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향년 90이었습니다. 장례는 컸어요. 동네 어른이 가셨으니 문상객이 사흘 내내 밀렸죠. 그런데 저는 문상객 중에 이상한 분을 하나 봤어요. 대성정 미소 박씨 영감님이 오셨는데 그 연세에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는 영정 앞에서 절을 2번 하시고 한참을 안 일어나셨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게 우시는 것 같았어요. 동갑내기 친구분이니 그러시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가시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다가 마시고 그냥 제 손을 한번 꽉 잡았다 놓으셨어요. 그 손이 어찌나 뜨겁던지 저는 그것도 그냥 넘겼어요. 장례 치르는 며느리가 경황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장례 끝나고부터였어요. 서울 시동생 내외가 안 올라가고 눌러 앉았어요. 아버님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논문서가 어디 있느냐? 곡간 열쇠 내놔라. 영감님 도장은 형수가 챙겼느냐? 아버님 가신 지 1회도 안 됐는데 장롱을 뒤지고 다락을 뒤졌어요. 동서는 시아버님 방 문갑까지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통장 정리를 해온다고 농협에 다녀오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왔어요. 형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 논 소출이 다 어디 갔습니까? 매년 나락판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현금으로 빠져나갔어요. 40년을요. 형수님은 한 집에 살았으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몰랐으니까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동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버님이 노망이 진작 오셨던 거 아니에요? 누가 등쳐먹은 거 아니냐고요. 등쳐먹다니.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싫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그 알뜰하다 못해 인색하던 양반이, 고무신 밑창을 3번씩 꿰매신던 양반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셨을까? 새 옷 한 벌을 안 사 입으셨어요. 읍내장에 가서도 자장면 한 그릇을 안 사 드시던 양반이에요. 저는 그것도 미워했거든요. 궁상 맞다고, 있는 집 영감이 저리 짜다고. 그 답이 정미소에 있었어요. 시아버님 가시고 한 달쯤 됐을 때예요. 49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청년이, 아니 청년은 아니고 60 가까워 보이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성정미소 박씨 영감님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그이가 정미소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이가 마당에서 꾸벅 인사를 하더니, 그래요.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가 좀 모시고 오라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못 오시고요. 정리해 드릴 게 있다고 꼭 아주머니 혼자 오시랍니다. 혼자 오시라는 말이 이상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정미소에 외상이라도 남기셨나 싶었어요. 박서방한테 가봐라. 그 마지막 말씀도 생각났고요. 그래서 갔어요. 2월 바람이 매섭던 날이었어요. 정미소 골방은 처음 들어가 봤어요. 45년을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안에는 처음이었네요. 연탄 난로가 있고 벽에 달력이 30년치는 겹쳐 걸려 있고 박씨 영감님이 아랫목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영감님이 아들한테 그러셨어요. 문 닫고 그거 가져와라. 아들이 철제 캐비닛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왔어요. 색바랜 보자기를 끄르는데 공책이 나왔어요. 한 권이 아니에요. 12권이었어요. 등이 다 해지고 귀퉁이가 말려 올라간 국민학교 애들 쓰는 그런 공책이요. 제일 밑에 깔린 공책은 종이가 누렇다 못해 갈색이었어요. 영감님이 그 제일 오래된 공책을 펴서 저한테 미셨어요.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임술년 정월 초하루 백미 한말 강원도 정선 두무골 김씨댁.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두무골 김씨댁이 왜 여기서 나와? 우리 친정이 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다음 줄을 읽었어요. 2월 초하루 백미 한말 두무골. 3월 초하루 백미 한말 두무골. 4월 초하루 백미 한말에 보리 2돼 두무골.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기고 1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공책 한 권이 끝나면 다음 공책이 또 초하루로 시작했어요. 흉년 든 해에는 한 마리 한 가마가 돼 있었어요. 제 남동생 장가가던 해 10월에는 백미 2가마, 찹쌀 1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인 부조라는 말도 없이 그냥 두무골. 수해가 크게 났던 해가 있어요. 강원도가 온통 물에 잠겼다고 뉴스가 나오던 해요. 그 해 여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7월 초하루 백미 2가마, 라면 3상자, 두무골. 쌀 옆에 라면이라니. 저는 그 대목에서 웃다가 울었어요. 물난리통에는 밥을 못해 먹는다는 것까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공책에서 시아버님 글씨라는 걸 처음 봤어요. 40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양반이 글씨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편지 한 장 쓰시는 걸 못 봤으니까요.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두무골, 두무골, 두무골. 40년치 두무골이 한 글자도 흘려 쓴 게 없었어요.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매달 초하루 한 달을 안 거르고요. 제 손이 떨려서 공책이 넘어가질 않는데 박씨 영감님이 가만히 그러셨어요. 자네 시아버지가 자네 시집 오고 이듬해 정월부터 시작했네. 새벽에 자전거에 쌀을 싣고 와서는 여기 부려놓고 가.
그러면 우리 도정 트럭이 정선 가는 길에 부려주고 나중에는 화물편에 붙이고 뱃주이며 찻주이며 쌀값이며 저 공책에 적힌 게 다 그거야. 돈은 나락 팔면 그 길로 가져왔어. 통장에 두면 자식들 눈에 띈다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 만에 겨우 물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도. 영감님이 담배를 한 대 무시더니 불은 안 붙이고 그러셨어요. 봉수, 그러니까 자네 시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어. 며느리한테는 죽어도 알리지 마라. 알면 그 사람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산다. 빚진 마음으로 시집살이 하는 거 그거 못할 짓이다. 그랬어. 사돈네도 함구하기로 하고 저는 그 골방에서 그만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의 정미소 골방에서 60 넘은 여편네가 애처럼 울었어요. 연탄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는데 박씨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두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영감님이 마지막 공책을 펴셨어요.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해 동짓달까지 적혀 있었어요. 동짓달 초하루, 그날은 쌀이 못 갔어요. 그날이 바로 그 양반이 자전거하고 같이 마당에 쓰러지신 날이거든요. 영하 10도 새벽에 그 건불 같은 몸으로 끌고 나가려던 자전거 짐바지에 그날도 쌀자루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 자전거를 그이가 헛간에 들이면서 쌀자루를 도로 곳간에 부었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어요. 그이도 그게 뭔지 몰랐대요. 아버지가 노망에 쌀을 싣고 나가시려나 보다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40년을 한 집에 살아도 그 양반은 아들한테도 함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요. 동짓달 칸은 비어 있었어요. 40년 장부에서 빈 칸은 그 한 칸이에요. 박씨 영감님이 그러셨어요. 그 초하루 아침에 봉수가 안 와서 무슨 일이 났구나 했지. 40년을 하루같이 오던 사람이 안 오면 그건 못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빈칸 밑으로 다른 글씨가 이어져 있었어요. 섣달 초하루 백미 한 말 두무골, 정월 초하루 백미 한 말 두무골. 박씨 영감님 글씨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진년 2월 초하루 백미 한 가마 두무골 봉수 마지막 심부름.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맞은 첫 초하루에도 쌀이 갔던 거예요. 박씨 영감님이 그러셨어요. 봉수가 그 전해 가을에 여기를 들렀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돈을 한 뭉치 맡기고 갔어. 내가 못 오게 되거든 자네가 대신 보내라. 그리고 아주 못 오게 되거든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보내고 끝을 내라. 그때는 며느리한테 말해줘라. 이제는 알아도 빚이 안 된다. 그랬어. 이제는 알아도 빚이 안 된다. 그 양반은 자기가 죽고 나서야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도록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가신 거예요. 살아서 고맙다는 말 듣는 게 싫어서요. 아니, 무서워서였겠죠. 시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속에 든 거를 평생 입 밖에 못 내는 사람, 정 붙는 게 무서운 양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40년이 통째로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 구슬이 꿰어진다는 게 뭔지 저는 그날 알았어요. 곳간 앞에서 제 자루를 뺏으시던 새벽이요. 곳간에 손대는 거 아니다. 2번 다시 손대지 마라. 그게 인색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그 양반은 두무골에 쌀을 붙이고 계셨어요. 제가 시집온 이듬해 정월부터니까 그 곳간 사건보다 1년이 빨라요.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내다가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도둑 며느리 소리를 듣는 건 저잖아요. 그 양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네 친정은 내가 건사하고 있으니 너는 손에 흙 묻히지 마라. 그 말을 그 양반식으로 하면
곳간에 손대지 마라가 되는 거였어요. 40년 응어리가 40년 만에 그렇게 풀렸어요. 큰애 홍역 앓던 밤 마루에 놓여있던 약봉지요. 이것도 박씨 영감님한테 들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님이 정미소 문을 두드려서 오토바이 있는 정미소 아들을 깨워 읍내 약방 문을 두드리게 하셨다고요. 약을 받아들고 와서는 생색은커녕 며느리 깰까봐 마루에 놓고 헛기침도 없이 들어가셨다고요. 손주 약 한 봉지를 그렇게 구에다 놓고도 40년을 입을 다무신 거예요. 추석 지나고 내일 모레 장에 다녀오라시던 것도요. 그때 정미소 쌀편에 두무골로 기별이 먼저 가 있었더라고요. 딸 내려보낸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인문 밖에 나와 계셨던 거지요. 딸 올 줄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친정 어머니 상가에 들어온 이름 없는 쌀 2가마하고 부의 봉투도요. 말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조문은 못 가시고 부의 이름은 못 쓰시고 그 양반 문상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두무골을 다녀갔던 겁니다. 병상에서 손가락 꼽으시던 것도요. 그 흐려진 정신으로도 초하루를 세고 계셨던 거지요. 쌀이야 박씨 영감님 손으로 가고 있었지만 당신 손으로 못 보내는 초하루가 그렇게 걸리셨나 봐요. 동짓달, 섣달, 정월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정월을 다 못 채우고 가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양반은 마지막 심부름까지 박씨 영감님한테 단단히 맡겨놓고서야 마음 놓고 눈을 감으신 게 아닐까. 친정 어머니의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요. 하늘이 아니었어요. 사돈이었어요. 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 편지가 곡간 사건 보름 뒤에 왔잖아요. 어머니는 딸이 시집에서 쌀 때문에 무슨 짓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서둘러 편지를 하셨던 거지요. 차마 사돈 어른이 보내신다고는 못 쓰고요. 함구하기로 약조가 돼 있었으니까 초하루마다 새벽에 나가시던 자전거요.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다오 하시던 그 퉁명스러운 대답이요. 그게 40년 동안 두무골 가는 쌀이 자전거 짐바지에 실려 있어서였어요.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말을 잘라버리신 거고요. 비 오면 우장 쓰고 눈 오면 끌고 걸어가시고 초하루다. 그 3글자가 그 양반한테는 약속이었던 셈이지요. 누구랑 한 약속이냐 하면요. 이건 나중에 박씨 영감님한테 들은 건데 처음 쌀을 보내기로 한 날 밤에 시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사람이 뱉도는 건 한 달을 못 참는다. 1년에 몇 번 생색내듯 보낼 거면 시작을 말아야지. 보내려면 달마다 보내야 한다. 초하룻날 그 집 쌀독이 비기 전에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양반이 우리 두무골 살림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셨구나 했어요. 산골 살림에 쌀독이 언제 비는지를요. 친정 어머니 오시면 자리를 피하시던 것도요. 저는 그게 사돈을 무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이 마주 앉으면 밥상이 얼마나 불편해요.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못하게 아예 자리를 비켜주신 거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알고 계셨으니까 사돈어른 얼굴을 어떻게 마주봐요. 두 양반이 40년을 서로 모른 척을 해주고 사신 거고요. 그거를 저 혼자만 미움 안경을 쓰고 무신이 냉대니 하고 있었던 거고요. 가을마다 친정에서 메주하고 된장이 왔어요. 산골에서 뭐 보낼 게 있어야죠. 콩 농사 지은 걸로 어머니가 메주하고 3년 묵힌 된장. 저는 그게 그냥 사돈간의 예의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그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드리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사돈네 장맛이 좋다. 40년 동안 그 양반이 우리 친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사돈네 장맛이 좋다. 저는 그게 그 양반의
인사였다는 걸 인제 알아요. 잘 받았다. 마음 잘 받았다. 그 무뚝뚝한 양반은 그 말을 장맛에 실어서 하고 계셨던 거지요. 어머니는 쌀을 받고 장으로 답을 하시고 그 장맛 한마디가 오가는 걸 저는 40년 동안 밥상 옆에서 듣고도 못 알아들었어요. 고무신 밑창 3번 꿰매 신으시던 거요. 새 옷 안 사 입으시던 거요. 읍내에서 자장면 한 그릇 안 사 드시던 거요. 그 궁상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두무골로 갔죠. 제 동생들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제 남동생 장가들 때 온쌀 2가마하고 찹쌀 한 말로 갔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짜다고 인색하다고 뒤에서 흉을 봤어요. 시동생 학비로 논 파실 때 서럽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공책을 보니까요. 논 팔던 그 해에도 초하루 쌀은 안 끊겼더라고요. 한 달도요. 자식 학비에 논을 팔면서도 사돈네 쌀독 채우는 건 안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장사 지내던 날 밤새 마당 평상에 앉아 담배만 태우셨다던 거요. 40년을 매달 쌀을 보낸 사이에요. 얼굴은 몇 번 못 봤어도 그게 어디 보통 사이예요. 사부인 가시는 길이다. 소홀함 없게 해라. 그 말씀이 그 양반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큰 곡소리였다는 걸 저는 인제 알아요. 조문을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신 거예요. 가면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40년 함구가 무너지니까. 정미소에 다녀온 다음 날 저는 두무골 막내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알고 있었냐? 동생이 한참 말이 없다가 그래요. 누나, 미안해. 우리도 처음엔 몰랐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우리한테 말해주셨어. 쌀 오는 거 사돈 어른이 보내시는 거라고. 근데 절대로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누나가 알면 시집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산다고. 그리고 누나, 그거 알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쌀이 계속 왔어. 받는 이름만 내 앞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인제 형편이 피어서 사돈 어른 그만 보내시라고 정미소에 기별을 넣었는데도 그 어르신이 그러셨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는 거라고. 내 눈 감기 전에는 안 끝난다고.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그냥 수화기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울음 끝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줬어요. 누나, 엄마가 매달 초하루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셨거든. 우리는 산신령한테 비시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절하시던 쪽이 남쪽이야. 두무골에서 남쪽이면 누나, 충청도잖아. 하늘이 돕는다던 우리 어머니는 그 하늘한테 40년을 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그렇게 갚고 사셨더라고요. 어머니 가시고도 14년을 그 양반은 장모 없는 처가에, 아니지, 사부인 없는 사돈댁에 쌀을 붙이셨던 거예요. 이제는 굶는 사람도 없는데요. 약속이니까, 초하루니까. 49제 지내기 전에 서울 시동생이 또 그 소리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이번에는 제가 공책 12권을 안방에 폈어요. 시동생 내외 앞에, 그이 앞에, 대전 시누이 앞에요. 그리고 박씨 영감님한테 들은 얘기를 처음부터 다 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공책을 몇 장 넘겨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망나기 전부터 이상하셨던 거네. 당신 자식들 몫을 40년을 남의 집에 퍼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형수님 친정 좋은 일만 시키고 이거 형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시집 식구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서방님, 그 남의 집 쌀 얻어먹고 컸다는 우리 친정 동생이 서방님 대학 다닐 때
방학마다 서울 올라가서 자취방 연탄 갈아주고 쌀 팔아다 준 거는 아세요? 우리 친정이 얻어먹기만 한 집안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서방님 학비에 문전옥답 두마지기 파실 때 두무꼴 쌀은 한 달도 안 걸으셨어요. 아버님한테는 자식 공부나 사돈네 쌀독이나 똑같이 사람이 해야 하는 도리였던 거예요. 그 도리를 서방님은 퍼줬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서방님 공부시키느라 파신 그 논 두마지기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시동생이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서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노망이니 등쳐먹었니 하던 입들이 공책 12권 앞에서 다 닫혔어요. 종이가 사람을 이기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때 그이가 40년을 아버지 앞에서 벙어리던 그이가 낮은 소리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만해라. 아버지 들으신다. 그러고는 공책을 한 권 한 권 보자기에 도로 싸는데 그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이도 그날 처음 안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우이는 구석에서 손수건을 꺼냈고요. 재산 얘기는 그날로 쑥 들어갔어요. 노는 그이하고 시동생이 반씩 나눴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제일 큰 걸 받았거든요. 공책 12권이요. 그건 제가 달라고 했어요. 시동생도 그건 군말 없이 그러라고 하대요. 세상 셈으로는 종이 쪼가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집 재산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그 보자기라는 거를요. 49제 날 절에서 제를 올리는데요. 스님이 축원을 하시는 동안 저는 영정사진만 봤어요. 그 매섭던 눈이 사진 속에서 저를 보는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무섭기는요. 저는 속으로 그 양반한테 처음으로 말을 놓았어요. 아버님, 너무하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한마디만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 40년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람 하나를 40년 미워하려면 그 미움을 매일 데워야 되는데 그거 다 제 살 깎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40년을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거 그거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하시는 거 그게 쉬웠겠어요. 고맙습니다. 소리 한 번이면 다 풀릴 것을 그 말을 아끼느라 미움을 대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손해보는 셈을 평생 하셨어요? 그런데요, 한참 그러고 나니까 그 양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먹어라. 저는 재 올리다 말고 웃음이 나서 혼났어요. 울다가 웃다가 옆에서 신우이가 제 등을 쓸어줬어요. 박씨 영감님은 그 뒤로 2해를 더 사시고 지난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인사를 갔었는데 그때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영감님이 그러셨어요. 자네 시아버지가 말이야. 여기 골방에서는 말이 많았어.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새벽에 쌀 부려놓고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거든. 그 커피 마시는 동안에는 딴 사람이 됐어.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고 여타하더니 며느리 얘기. 맨날 며느리 얘기.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면 동네 사람들이 얻어가려고 줄을 선다. 우리 며느리가 애 둘을 대학을 보냈다.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죽을 떠먹이는데 그 죽이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가더라. 봉수가 그랬어. 그러고는 꼭 이 말을 했지. 우리 며느리가 밥은 굶고 컸어도 마음은 안 굶고 컸다. 그 집 사부인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 그러니 내가 그 집 쌀독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세월을 내가 무슨 수로 갚나. 쌀로나 갚지. 그리고
영감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한참 웃으셨어요. 봉수 그 사람 커피에 설탕을 3숟갈씩 넣었어. 집에서는 입이 짧은 척을 다 하더니 여기서는 단 걸 그렇게 좋아했어. 자네도 몰랐지? 아이고, 저는 몰랐어요. 40년 밥상을 차렸는데 그 양반이 단 것을 좋아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끝까지 그런 것 하나까지 안 들키고 가신 양반이에요. 여러분, 밥은 굶고 컸어도 마음은 안 굶고 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미소 골방에서 또 울었어요. 그 양반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등 뒤에서, 그 무뚝뚝한 등 뒤에서 저를 자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밥 먹자, 불 꺼라, 쓸데없는 소리, 그 말밖에 안 하시던 양반이요. 정미소 골방 커피 한 잔 앞에서는 며느리 자랑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호랑이 영감 밑에서 40년 시집살이 했으니 얼마나 고생했냐고. 맞아요. 고생했어요. 그건 거짓말 못해요. 새벽 4시 반 헛기침 소리에 40년을 뛰었고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에 40년을 떨었어요.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미워할 만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양반도 저를 쥐고 계셨더라고요. 말로 못하니까 쌀로 지고 자전거로 지고 40년 초하루로 지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배우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 말을 못 배워서 몸으로 쓰신 거예요. 새벽마다 다달이 40년을요. 편지로 치면 480통이에요. 한 달에 한 통씩 480통. 세상에 그런 연애 편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저는요. 초하루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요. 몸에 샜나 봐요. 저도 쌀을 한 대 퍼서 읍내 복지관에 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만드는데 보태요. 박씨 영감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미소 사장님이 제 쌀을 보고 웃어요. 아주머니도 이제 초하루 손님이시네요. 그러면 저도 웃어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못 냈으니 누가 이어야지요. 공책 13권째는 제가 쓰고 있어요.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갑진년 3월 초하루 백미한돼. 아버님 대신 작년 가을에는 템쌀을 떼써서 제일 먼저 산소에 갔어요. 그 양반 산소가 두무골이 보이는 쪽은 아니지만 저는 밥을 한 그릇 소복하게 담아서 상석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아버님, 뱃살이에요. 올해 두무골도 풍년이래요. 막내가 그러는데 두무골 조카네 큰애가 이번에 대학에 붙었대요. 아버님 쌀 먹고 큰애들이 벌써 그렇게 컸어요. 바람이 불어서 밥에서 김이 옆으로 눕는데 저는 그게 꼭 그 양반 대답 같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도 한술 떠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혹시 곁에 말수 적은 사람 있으세요? 물어도 대답이 퉁명스럽고 고맙다는 말 한 번을 할 줄 모르고 무뚝뚝해서 정이 안 가는 사람이요. 미워하지 마시라고는 못하겠어요. 저도 40년을 미워했는걸요. 미움에도 이유가 있고 그 세월도 진짜니까요.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말이 없는 사람은 어딘가에 말 대신 쌓아두는 데가 있어요. 곳간이든 공책이든 새벽 자전거든 그게 열리는 날이 꼭 와요. 그런데 그 문이 너무 늦게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영정 앞에서 열면 고맙다는 말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있는 그 무뚝뚝한 양반, 밥상에서 말 한마디 없는 그 사람 등이라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 등에 뭐가 실려 있는지 살아있을 때 물어봐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도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2번 자르면 3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다 언젠가
그 곳간 문이 빼꼼 열리는 날이 올 거예요. 살아서 열리는 곳간이 제일 따뜻한 곳간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분 계시면요. 그 미움이 다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저처럼 운이 좋아서 미움이 고마움으로 바뀌는 일은 흔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 등 뒤를 돌아봐 주세요. 사람은 앞모습으로 미움을 사고 뒷모습으로 용서를 받는데요. 저는 그 말을 인제 믿어요. 새벽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던 그 구분등이 제 40년 미움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오늘도 초하루 새벽처럼 누군가를 위해 소리 없이 짐을 지고 나가는 모든 분들 복 받으세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밥 따뜻하게 챙겨 드세요. 그 밥이 다 마음이에요.